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조사에 들어갔고, 그에 대한 1차 발표격이 나왔는데요. 바로 국가정보국장이 강요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자들 다 모아놓고 이 부정선거 가능한가? 라는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세팅해놓고 그 시연을 해 보였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의 중앙선관위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털시 게바드, 이 미 국가정보국장은 강요회에서 전자투개표, 이거 해킹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자개표를 하면 안 되죠. 자,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선거에 들어가는데 미국에서 전자투개표 하면 안 된다라는 이거는 전문가의 경고가 아니라 미 국가정보국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더욱더 강하게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감축하면 안 된다라는 군인들의 주장들이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에게 그런 주장들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 미국의 군함, 우리 대한민국이 대박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또 강요회에서 멘트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병력 감축과 해외 배치 주둔군 철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각 지역 사령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대한 미군 수뇌부의 강력한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향후 상황 전개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 또는 철군은 북한의 침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사무엘 파파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현지 시각 4월 10일 밝혔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중대한 감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그가, 즉 김정은이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감축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과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최근 미국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주한미군 자산 반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미군 수뇌부는 이러한 물자 반출이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약화시키고 미군 준비 태세에 해를 끼친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역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다. 행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제공하는 것은 동해에서 러시아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서해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현재 작동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미군의 한국 주둔에 대한 투자를 돈으로 측정하는 보상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라며 접근성과 전진기지, 지속적 파트너십과 억제력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군 최고위급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주한미군 역할과 방위비 분담금, 대중국 전략 등 외교안보 현안의 패키지 D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훌륭한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여야, 좌우를 떠나 이 부분에서만큼은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 또는 대폭 감축 이야기가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대통령 탄핵이다. 또 조기 대선이다. 여기에 매몰돼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대폭 감축 또는 철수될 수도 있다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우리들이 직시해야 됩니다. 자,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주한미군 감축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약 반출, 주한미군에는 탄약 반출에 대해서도 이거 굉장히 준비태세, 전투 준비태세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방공포대가 8개 포대가 있는데 그 중에 현재 4개 포대를 빼갔다는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보도가 있었어요. 뭐 저희들로서는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닐까라는 측면인데, 그걸 뒷받침하는 정황들은 계속 저희들이 알려드렸었죠. C-17 수송기, 또 C-5 수송기, 이런 대형 수송기들이 계속 오산기지를 지금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 8개의 방공포대,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으면 미군기지 그러면 자, 평택, 오산, 군산 이게 퍼뜩 떠오르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K2 기지 여기에도 미군 조금 있고 외관 같이 하나 지키고, 뭐 그러면 또 나머지는 어디지?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나머지 4개 포대가 어느 곳에 있는지는 보안 상황이겠으나 그 지역, 우리나라는 뭐 두메산골 첩첩산중은 없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인구 밀도가 높죠. 그러면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사거리 40km에 대해서 방어해주는 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4개 포대를 빼갔다. 이 말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와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한미연합사 사령관. 이 브런슨 대장은 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그냥 북한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 비용 문제를 여기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가치가 있다. 바로 지역적, 지정학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만 억제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자꾸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의 지상군 전투병력은 1개 여단, 그것도 순환 배치되지 않습니까? 지금 7월에 오는 이 부대가 미 제4사단의 1 전투 여단이 들어오는데 그 여단 이후에는 지금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행정부대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공군 전력은 이미 지금 감축되고 있죠. A-10 이 공격기가 24대가 있는데 이거 지금 내년까지 다 퇴역시키겠다, 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떤 교체 전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위 분담금 등등 협상을 할 때, 자, 이거 전력이 이만큼 감축되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도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거 전력 24대 전투기 보충해라 라고 주장을 해야 되죠. 자, 이런 거. 그러면 또 니들이 보충할 능력 안 되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는 대신 그 돈으로 전투기 24대를 우리가 니들 거 살게.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천억 주던 걸 5조로 늘리는 거, 그 돈 3조 5천억이면 전투기 24대 제일 좋은 거 사고도 남죠. 그렇게 차라리 딜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미국이 뭔가 대화가 되는 이런 정부라 해야 되죠. 그런데 이재명 같이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생각하면 나간다고? 어휴, 불감청 고소원이네, 제발 나가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주한미군이 없을 때 이 한국 이 리스크가 얼마나 상승해서 우리 경제적 데미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잘 판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군함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는 분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 회의에서 직접 최신 함정 구매를 언급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존스법에 따라 100년 넘게 해외에서 군함을
조달하지 못했던 미국이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으로부터 최신 함정을 구매할 수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4월 10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주재하고 조선 산업과 해양 지배력 회복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그는 이 회의에 앞서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이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행정부 모든 유관 부처에 210일 내에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은 더 이상 배를 만들지 않는데 이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에게는 배를 아주 잘 만드는 우방국들이 있다. 이런 국가들과 거래하게 될 것이고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해당 국가들의 최신식 함정을 주문할 수 있다 라고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미 동맹국 중 조선 산업 역량이 가장 뛰어나고 납품 속도가 빠른 한국을 염두에 두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도 건함 협력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건함 협력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과 해군 준비태세 강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미국은 상원에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양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 법이 통과되고 미국의 해양지배력 회복 보고서가 백악관에 보고되는 올 하반기에 양국의 건함 협력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군함을 주문할 경우 전투함과 지원함 모든 분야에서 매년 10조 원 이상을 수주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국민적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3 이거 5년 동안 15척 계약을 했는데 7척밖에 조달받지 못했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5년 동안 11척 계약을 했는데 4척밖에 조달받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조선 산업이 완전히 엉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조선업 재건해야 되지만 그 언제 다 된단 말이냐. 그래서 조선업 재건도 하고 그걸 해가면서 지금 당장 급하니까 동맹국의 우수한 조선력을 가진 동맹국으로부터 직접 바로 사자. 이 말을 지금 합니다. 우리 동맹국에 그런 나라 있잖아. 바로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조선 수주의 한 17%, 일본이 한 5%, 그리고 중국이 뭐 어마어마하고, 미국은 뭐 1%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일본은 뭐 좀, 규모는 좀 되지만 자기네들 하기에도 지금 벅차죠. 해군력을 폭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하자. 한국은 어느 정도 능력이냐. 이런 알레이버크급, 이거 정조대함이죠. 알레이버크급하고 거의 같은 시리즈다라고 해도 될 만큼 유사성이 많은 이런 군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한국은 1년에 5척도 만든다. 미국은 한 척 만드는데 3, 4년 걸리지만 한국은 1년에 5척도 만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레이버크급 한 척에 3조 6천억 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구마구 수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전제 조건이 있죠. 자, 여기에 이게 알레이버크라면 이지스 레이더, 지금 스파이6 최신 레이더 들어가죠. 또 전투체계, 그리고 각종 미국 다른 자산, 위성, 조기경보기, 또 군함, 잠수함, 모든 자산들과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이 엄청난 정보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게 그 액세스할 수 있는 자격을 줄까요? 갖다 꽂아가지고 그냥 바로 빼서 저기 갖다 줄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거의 넘버2 군사적 위상을 가지고 있죠.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됐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연합훈련 안 해주고 한미일 삼각협력 그냥 무산시켜버리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을 급성장시켜줘서 일본의 군사적 위상을 문재인 정부가 왕창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한국은 이제 확 내려갔고 국제적으로. 그래서 한미일 삼각형력이 아니라 지금은 미일필, 필리핀까지 해서 미일필 삼각형력으로 완전히 재편됐고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군사적 역량을, 위상을 확 올려줬고 또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가져올 이 엄청난 미국의 군함 건조 이 매출을 일본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죠. 그러면 문재인은 일본의 군사적 역량을 위상을 올려주고 이재명이 대통령 뭐 돼서 안 되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이재명은 일본의 경제적 영향을 또 올려주겠죠. 그야말로 궁극적인 친일파들 아닙니까? 친일파 그렇게 싫어하면서 일본은 그냥 부들부들 떠는 척하면서 또 일본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부들부들 떠는 좌파들이. 그러면서 사실은 일본 이렇게 도와주는 격이 된다. 그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저 어마어마한 물량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우파 정부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부정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에서 자행된 대대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수사기관은 물론 정보기관도 당시 상황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보 공동체를 총괄하는 정보수장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장이 충격적인 발언을 내놔 그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오랫동안 해커의 공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투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악용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왔다고 털시 게버드 미 국가정보국장이 현지 시각 4월 10일 밝혔습니다. 게버드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전자투표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며 해커가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전자투표 시스템은 오랫동안 해커의 공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취약한 구조를 해커가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데 악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라며 이는 유권자들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종이투표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명령에 힘을 실어준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이번 조사는 수사, 정보기관은 물론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도 참여한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보안 인프라보안국인 약칭 CISA의 크리스토퍼 크랩스 전 국장과 마일스 테일러 등 2명을 선거보안 관련 범죄자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공언해왔던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했고 전자투표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나라의 전망 여부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문제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네, 미국의 투표 방식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이 관리관에게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고 거기서 투표용지를 뽑아주면 물론 관리관이 거기서 도장 찍어야 되는데 요즘 도장 안 찍고 다 인쇄돼서 나오죠. 이것도 문제예요. 도장 거기서 현장에서 관리관이 직접 찍어야 되는데 인쇄돼서 나오면 그거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제 도장을 찍고 그리고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자, 미국은 이렇게 생긴 투표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식당에 가면 요즘 키오스크 많죠. 그런 것처럼 대통령 누구, 상원의원 누구, 하원의원 누구, 주지사 누구, 시의원 누구 이렇게 쿡쿡쿡 찍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찍은 대로 이렇게 투표용지가 딱 나와요. 이제 기표용지가. 그래서 내가 찍은 거 대통령 트럼프 그리고 상원의원은 뭐 누구 뭐 이렇게 다 맞네 오케이 하고는 그걸 이제 투표함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전자개표를 하죠. 이 전자개표할 때 작업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털시 게버드 D&I 국장이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그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금 취임한 지
한 2달 됐죠. 2달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해커가 충분히 조작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사할 것들이 많다. 이게 원문이고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조사할 것들이 많다. 이번 선거 후 우리는 최고의 성과를 얻고 있는데 청렴성도 그중 하나다. 뭐 비리 많았는데 그거 이제 다 밝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이 오랫동안 해커에게 취약했고 투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악용에 취약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는 유권자가 우리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종이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신 즉 트럼프의 명령에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수개표해야 한다.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이 사람이죠. CISA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 우리가 치면 뭐 인터넷 진흥원 뭐 이런 것 좀 될 수 있는데 그 국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실무 책임자 같아요. 마일스 테일러. 그 2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사해라고 지시를 했는데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제 선관위가 이런 쇼를 펼쳤죠.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 등이 항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뭐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 인상도 쓰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지금 외부에서 접속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차단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막 떠요. 완전 쇼죠. 자, 여기에는 선관위 원래 인트라넷 서버를 가지고 하니까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선거를 할 때는 선관위 자체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임대 서버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빌려서. 그리고 그 임대 서버는 보안도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자체 서버는 국내 모 업체가 보안을 하는데 보안 조치를 하는데 이 임대 서버는 아무도 보안도 하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선거 끝나면 그 임대 서버를 완전히 포렌식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냥 포렌식을 어떤 방식으로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제거해 라는 게 계약서에 들어있는 걸 우리 확인했고 제가 보도를 해드렸죠. 그래서 어제 선관위가 보여준 건 완전 쇼다. 임대 서버를 가지고 그러면 보안 안 하고 있는 임대 서버를 가지고 하면 해커가 들어갈 수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미국도 그랬습니다. 수개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반드시 수개표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아마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겁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그 국회의원들 직접 가서 니들이 수개표 하라는 것도 아닌데 또 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되면 더 좋지 않냐 전국적으로. 그 왜 수개표를 그래 반대하냐. 그 니들 수상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해서 반드시 수개표를 하도록 만들어내야 되죠. 자, 지금 미국에서 중요한 이제 사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계엄 전국 때 좀 더 강력하게 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정말 기대를 했는데 또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안 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탈린이 그랬죠.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결과는 개표자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개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기계가 우리 대한민국 결과를 조작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부정선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안 조치들을 해나가야 된다.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여론을 만들어 갑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